네, 반갑습니다. 독거투자일지입니다. 1월 6일 오전이고요. 올해 첫 번째 독거투자일지입니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새해 첫날부터 둘째 날까지 몸이 아파가지고 영상으로 인사를 못 드렸는데 뒤늦게나마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그리고 내일 오늘 1월 5일이군요. 내일 1월 6일부터 제가 베트남을 가거든요. 호치민 쪽으로 가는데 1월 6일부터 28일까지 그래서 한 22일 넘게 그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영상으로 이제 찾아뵙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현지에서 영상 촬영하기 쉬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떠나기 전에 이렇게 영상으로 마지막으로 좀 인사를 드린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멤버십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가 정보 이런 것들 제가 이쪽으로 정보를 계속해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카페에서도 보낼 수도 있고 뭐밥 먹다가도 보낼 수도 있고 하니까 영상 편집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커뮤니티 탭으로 올라가시면 여기에 이제 단톡방 주소와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사실 연말에 제가 독거투자지를 좀 올렸잖아요. 그래서 시황에 대해서 뭐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작년 한뭐 9월부터 시작을 조금 이렇게 뭐랄까 상승을 하려고 하면 조정이 한 4, 5%씩 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비일비재했었는데 12월 달에도 좀 그랬었고 그리고 1월 달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주가 워낙 잘 나가잖아요. 지금 뭐 마이크론이 거의 이제 대장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도 같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1월 초에는 좀 견조하게 시장이 잘 버틸 것 같고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차찬송의 돌풍인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때도 차찬송의 돌풍이라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차찬송의 돌풍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남미에 있는 국가들이 만약에 이제 연합을 해서 미국에 도전하거나 뭐 이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남미 있는 나라들이 반미주의가 조금 기본적으로 깔려 있긴 하거든요. 역사적인 것들을 좀 공부해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뭐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마두로를 이제 뭐 석방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가능성은 뭐 거의 제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군사적으로 뭐 얘네들이 뭐 미국한테 대적할 가능성도 1도 없는 1%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베네수엘라 내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뭐 2024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2025년 3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남미를 여행했거든요. 그 중에서 못 가본 나라가 유일하게 이제 베네수엘라예요. 차로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냐면은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로드 트립을 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 아름다운 나라인데 한 10km, 20km만 도로를 달리지 않을 거면은 경찰들이 나타난대요. 뭐 군부대가 나타나기도 해서 검문을 하는 거죠. 검문을 하는데 이제 삥 뜨는 겁니다. 계속해서 삥이 뜯긴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게 되게 컸었고 그리고 검문이라는 걸 들어보면 우리나라 검문 같은 경우는 그냥 신분증이 아니라 면허증 보여주지 이게 아니라 트렁크를 열어서 짐들을 다 봅니다. 다 열어봅니다. 이게 10분, 20분, 30분 정도까지도 막 찾아내서 결국엔 돈 달라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경찰이나 군인 한 명은 저한테 계속 말을 걸고 그리고 한 놈, 뭐 두 놈은 뒤에서 이제 막 짐을 이렇게 열어보면서 뭐가 도둑질을 한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이게 제가 정말 제대로 경험했던 게 멕시코였거든요. 멕시코 국경 티후아나 쪽에서부터 쭉 그 멕시코 중부에 가까운 그 레온주까지 쭉 내려오는데 진짜 50km, 100km, 50km마다 계속해서 건물이 있던 거예요. 이 나라가 우리나라의 한 19배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거든요. 멕시코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진짜 피말리는 그런 건물들이 있는 거예요. 뭐 너 여기 왜 왔냐? 이 드론은 왜 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피를 말려가지고 한번 뜯긴 적도 있었고 뭐 15,000원 정도인가? 뭐 뜯긴 적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막 피가 끓거든요. 베네수엘라가 너무 아름다운 나라고 호라이마 산맥이라고 진짜 아름다운 곳이 있거든요. 지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인데 물론 브라질에서 제가 한 4개월 넘게 있으면서 비슷한 곳들을 봤지만 그 호라이마는 진짜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고 싶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지금도 남미 1년 2개월 있으면서 못 가본 곳이 베네수엘라에서 좀 늘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베네수엘라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많이 알아봤어요. 브라질에서 넉 달 있으면서 특히 이제 남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베네수엘라 난민들이거든요. 한 800만 명 정도 되는 난민들이 다 빠져나왔어요. 마두로를 싫어하는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빠져나가죠. 왜냐면 이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마두로가 한 8천 명인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또 정치범으로 이렇게 지목해가지고 많이 죽였어요. 살인마긴 한데 이 800만 명이 쫙 퍼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깽단들도 아주 소수 있어요. 대부분의 제가 만났던 그 베네수엘라 출신들은 진짜 순박한 사람들이거든요. 남미 사람들이 대체로는 순박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진짜 진정이 됐다면 베네수엘라가 좋아졌다면 우리가 왜 여기 있겠냐? 사실은 인종차별이 아니라 이제 차별도 많이 받아요. 남미가 다 이게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긴 하지만 다 나라마다 그 레벨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브라질은 좀 잘 사는 나라고 아르헨티나도 무시 못하는 나라고 칠레는 OECD 유일한 OECD 가입국이고 근데 그 콜롬비아도 좀 잘 사는 편이고 근데 그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 뭐 파라과이라든 우루과이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파라과이라든가 뭐 가이아나 수리남, 기아나 제가 다 가봤던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진짜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고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진짜 저 하층민 수준이거든요. 대접받는 게. 그래서 가지 말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찰 출신인데 자기 월급이 5만 원이었대요. 근데 그 청년이 한 얘기가 28살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많이 좋아지고 있다. 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 의견이 갈리니까 일단 리스크 테이킹이 안 해야 돼요. 이 남미에는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국경 근방에까지 갔었지만 못 가고 차를 돌려서 가이아나 쪽 넘어왔어요. 브라질 아마존에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두로가 일단은 이제 공산 독재 체제, 사회주의 체제, 차베스에 이어서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 안 좋은 사람이긴 맞아요. 나쁜 사람이긴 맞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두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친마두로고 그러니까 기득권층들이 다 그쪽이에요. 이 남미에서는 가톨릭 사제들이 상당히 그 기득권 세력이거든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진짜 강력한 그 중남미 국가들 멕시코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 가톨릭에 대한 파워가 엄청나게 세고 이게 종교가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종교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뭐 통일교라든가 뭐 이상한 종교들 뭐 근데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무신론자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잖아요. 근데 중남미 국가는 이제 굉장히 그 가톨릭의 파워가 셉니다. 이쪽도 친마두로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일단 마두로가 돈을 잘 풀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든 뭐 부자든 다 잘 풀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인도주의 측면도 있을 거고 또 종교라는 게 기득권 측이 되면 약간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뭐 그까지 이제 깊게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군인들이라든가 경제 기업들 그리고 까르텔들 라틴 국가들은 까르텔들이 상당합니다. 특히 이제 그 강력한 쪽들이 어디 있냐면은 그 멕시코 쪽이 강력하고요. 왜냐면 마약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에요. 왜냐면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브라질도 상당히 강력한 편이고 근데 그래도 브라질은 연방 정부 힘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힘이 좀 강력한 것 같고 그래서 까르텔은 까르텔대로 이제 들어가 있지만 정부가 공권력으로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나라인 것 같고 그러니까 나라의 기틀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생각보다 마약이라든가 까르텔 그러니까 경제 까르텔은 있는데 마약 까르텔들이 그렇게 강력한 것 같지는 않고 콜롬비아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왜냐면 그 콜롬비아는 마약이 가장 많이 재배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까르텔이 엄청나게 강력하고요.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같이 나라가 이게 나라냐 싶을 정도 나라의 기틀이 별로 없는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 까르텔이 좀 센 편이에요. 에콰도르도 상당히 까르텔이 강력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돈 세탁의 그런 뭐랄까 하나의 창구라고 해야 되나? 전 세계 돈 세탁의 에콰도르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더 전 세계적으로 돈 세탁의 그런 중심지가 파나마거든요. 파나마 가면 파나마 시티에 가면은 우리나라 해운대처럼 엄청나게 빌딩들이 많아요. 진짜 가보면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잘 산 나라였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들어가게 되면은 한 7, 80% 정도는 다 공실이에요. 왜냐면 카르텔들이 건설 공사를 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탈세, 그 약간 돈 세탁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빌딩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대부분 7, 80%는 공실이다. 어떤 건물 같은 경우는 1층에 루이비통 매장이 있어요. 이 중남미 루이비통 매장이 있다는 건 정말 기절 초풍할 일이거든요. 그걸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경제력이 대부분 없고 있어도 부자는 다 미국에서 사고 딴 나라 가서 사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사면 자금 출처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거기 1층 있는데 그 위에 2층, 3층, 4층, 5층, 7층, 8층은 공실이고 맨 위층에 라운지가 있는 정도? 이 정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파나마 시티에서 루이비통 매장 검색해 보시면 하나가 나올 거거든요. 그 매장이 그 건물이 그 건물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기득권 세력들이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에 이 마두로 하나 체포했다고 해서 이 나라가 한 방에 다 바뀔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기득권 세력들이 동조를 안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아프가니스탄 사태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째로 이제 접수를 했잖아요. 군대도 수만 명 정도를 보냈고 거의 10년 동안 주둔하면서 이 나라를 바꿔보려고 했었거든요.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주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어요. 2조 달러라는 군사비를 날렸고 2조 달러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연말에 지금 연준이 한 200억, 234억 달러 정도를
그 돈을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랄까 지수가 좀 유지가 됐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푼 돈이거든요. 근데 이 2조 달러는 뭐 거의 장난이 아닌 거죠. 한 100배 정도 되는 돈을 군사비로 아프가니스탄에 뿌렸고, 그리고 거의 2천인가 3천 명 정도의 미국 군인들, 젊은 친구들이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도 이 민주주의를 주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내일 가는 이제 호치민,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전쟁 자체를 이제 졌죠, 미국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제가 볼 때 베네수엘라도 쉽지 않겠다. 베네수엘라는 또 산악지대도 상당히 많고, 각 지역별로 까르텔들이 영주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철저히 반미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미국한테 동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영상이라든가 뭐 뉴스에서는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환호하잖아요. 마두로 축출됐다 하는데,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이제 조용히 있는 친마두로 쪽의 그 주민들,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베네수엘라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마두로를 지지한단 말이에요. 아니, 지지한 사람이 1도 없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기득권 세력과 그의 콩고물을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극빈층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완전 상류층들은 또 엄청나게 다 있어서 얘네들이 불을 다 먹고 있는데, 일단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뿌려주는 그런 정부가 일단 제일 좋아요. 왜냐면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남미에서 상당히 많은 좌파 정부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마두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하나 이제 추출됐다고 해서 베네수엘라가 바로 친미 국가가 될 거라고 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미국한테 저항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또 이제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가치 판단 여러분들 하시고, 베네수엘라 뒤에는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뭐 친하긴 하지만 엄청나게 가깝지는 않거든요. 뭐 혈맹이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전쟁을 좀 밀어붙인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공격을 때려버리고, 사실 공격 때리기 전에 계속 그 마약상 보트들을 계속해서 격추시키면서 이제 그 워밍업을 했던 것 같고, 한두 달 정도? 뭐 그런 영상들은 저희가 단톡방에서 계속해서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바로 지상군을 투입을 해서 무슨 이제 그 특공대를 보냈죠. 특공대를 보내서 이제 마도를 바로 이렇게 체포를 했는데, 만약에 이 베네수엘라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랑 상당히 가깝고, 그러니까 뭐냐면 뒤에 뒷배가 있었다고 하면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은 부통령이 이제 미국한테 이제 대적하겠다라고 나왔잖아요. 얘기가 지금 나온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미국이 또 부통령까지 이제 잡아가야 되나?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이 이라크전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입하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아프가니스탄도 실패했고, 이 뿌리 깊은 이 시스템을 다 드러낸다는 게 이제 쉬운 게 아닙니다. 칠레라든가 뭐 다른 국가들은 그 옛날에 1970년대 이럴 때 미국이 군사 정부를 지원을 해서 좌파였던 정부를 몰아냈거든요. 근데 좌파 정부도 상당히 이제 존경받는 정부였는데, 70년대는 이제 냉전 시대였다 보니까 괜찮은 좌파 정부였지만 일단 좌파는 몰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좀 비극적으로 좀 이렇게 군사 정권이 이제 친미 군사 정권이 들어섰거든요. 근데 이게 독재 정권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힘들어졌죠, 나라가. 유혈 사태도 상당히 많이 났었고, 군사 정부는 그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군사 독재입니다.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미국으로서는 이제 친미 세력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남미에서, 그래서 이제 이쪽을 지원했던 건데, 덕분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갔고,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군사 정권의 수장이 미국의 시카고 학파 경제학파죠. 시카고 경제학과 학파의 그 이론을 너무 좋아해서 민영화를 많이 시켰어요. 그러면서 물가가 미친 듯이 이제 뛰어올랐고, 그래서 칠레 여행을 하면서 놀래요. 왜냐면 기름값이 2,300원, 2,400원 말이 우리나라 1,600원일 때, 제가 재작년에 그 칠레에 있었으니까 기름값이 그 정도면 다른 것도 얼마나 비싸겠어요. 거의 서울하고 비슷할걸요. 물가 어떤 것보다는 서울보다 훨씬 비싸고, 공산품은 한국보다 비쌉니다. 그나마 칠레가 구리강산으로 먹고 사느라고요. 근데 구리 가격이 지금 고공행진하다 보니까 뭐 그전부터도 이제 구리강산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가 두 번째인가 그 구리 채굴량이, 그게 굉장히 이제 나라를 기틀을 세우는데 상당히 도움을 줬죠. 그거 아니었으면은 그 제가 볼 때 칠레도 거의 이제 채비국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OECD 가입국까지 왔지, 그게 아니었으면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 별 차이는 없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부통령이 계속해서 적대적으로 미국에 나서게 되면은 장기화가 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뭐 확전으로 되거나 막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이 뭐 베네수엘라를 도와주기에는 너무 나라들이 이제 약간 좀 거시기하고, 그냥 미국과의 사이가 별로 좋아진 걸 이제 좋아하는 나라는 없죠. 베네수엘라를 도와주면서까지
자기 나라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미국과의 거래에서 손실을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관세를 또 때려볼 수도 있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관세 문제 때문에 지금 티격태격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친 가장 큰 이유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석유. 뭐 석유를 가장 큰 목적으로 꼽고 있고. 왜냐면 트럼프 정부는 유가를 계속해서 내리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요거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장량을 갖고 있는데 설비들이 50년씩 노후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잘 돌려도 국제유가를 충분히 내릴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의 힘을 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그 석유의 대부분이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흘러가는데 저가로 흘러갑니다. 저가 굉장히 싸게.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그 숨통도 끊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가장 큰 거는 에너지, 석유고요. 그리고 석유가스, 석유에서 이제 가스, 천연가스, 철광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토류. 석유 가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를 견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WTI 그 중진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진류가 그렇게 좋은 품질의 석유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에서 나는 그런 석유를 섞어가지고 상당히 품질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석유를 우리가 끓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뭐 나프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가솔린 쭉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이 스펙트럼을 그 넓힐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이 석유 유종을 이 베네수엘라에서부터 이제 대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캐나다랑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캐나다가 이제 미국한테 굴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이 원가 코스트 자체도 베네수엘가 훨씬 쌉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배로 이동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코스트가 상당히 싸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그런 것도 계산한 것 같고, 베네수엘라가 히토리오도 상당히 많이 이제 묻혀 있는데 이거는 개발을 하도 못해요.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석유도 시설들이 너무 노후화돼 있고 탱크 이런 것도 노후화돼 있어가지고 한 50년 동안 투자가 안 된 거예요. 50년 전 기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출량도 적고 새로 시추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작전을 펼쳐서 성공을 했는데, 이것들을 이제 이런 석유 기반 시설들을 회복시키는 데만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 특히 이제 제가 본 거로는 10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새로 뭐 시출하거나 아니면 어느 저장 탱크를 만들거나 이런 인프라를 다시 이제 재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 정도 걸린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당장 전 세계 유가에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 트럼프 다음 대통령 이런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때쯤 되면은 이게 유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보면은 석유가 넘쳐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전 세계가 다 지금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전기차 이런 쪽으로 이제 에너지 방향을 바꿨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에 역사상 처음으로 석유 소비량이 줄었어요. 왜냐면 지금 재생에너지, 뭐 풍력이라든가 그 태양광 이런 것들을 미친 듯이 깔고 있잖아요. 2013년도에 중국이 재생에너지 1년 동안 깐 그 분량이 지금까지 미국 자국 내에다가 깔아놓은 재생에너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많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통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뒤부터 2013년부터 중국이라는 나라가 굴기하듯이 진짜 이 재생에너지를 엄청나게 설치를 하게 되면서 에너지 자립을 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 배출권하고도 연관이 있고, 아무래도 석탄이라든가 석유를 태우는 것보다 훨씬 깨끗한 에너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바로 어떤 나라냐면 우리나라예요. 왜냐면 봄철, 겨울철만 되면은 황사 계속 넘어왔잖아요. 중국에서. 근데 언젠가부터 한 2018년, 19년 뭐 이때쯤부터 뭔가 그 제가 시점 잘 모르겠는데 잘 기억 안 나는데 뭔가 공기가 예전보다는 깨끗해진 느낌 있잖아요. 일단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이 발전 시설들을 이제 그 스위칭 시키고, 그리고 전기차들을 대량으로 이렇게 보급시키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그 소비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이 이렇게 돌아서게 되니까 지금 유가가 56불, 57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저유가는 우리나라 같은 에너지를 100% 이제 수입하는 나라한테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저유가에 수혜를 받는 나라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환율이 올라와서 이제 그게 이제 커버가 돼서 지금 1,700원대의 그 유가 가솔린 가격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히토류 문제에 대해서는 히토류도 노린 것 같아요. 왜냐면 히토류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미국 쪽에서 날라오는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그다음 히토류 얘기예요. 히토류는 개발도 안 돼 있고 지금 묻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자립, 히토류 자립을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정말 불출두야, 뭐라고 하죠?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잖아요. 뭐 그린란드도 친다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원자재 에너지 이쪽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그 기자회견 했잖아요. 석유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목적이 석유였던 거는 뭐 말할 나위가 없는 거. 자, 본인 입으로 계속해서 석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인터뷰가 아니죠. 인터뷰가 아니라 국정연설처럼 그때 했었잖아요. 그거 며칠 전에? 어젠가? 그리고 마약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사실 마약은 베네수엘라 마약은요 한 80% 이상이 다 유럽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는 루트가 별로 없고 미국으로 가는 마약들은 그 대부분 콜롬비아 마약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가기 힘들기 때문에 다리엔 갭을 넘어서 이제 쭉 중미를 타고 올라갑니다. 멕시코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티오아라든가 뭐 엘파소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요. 시우다드 후아레즈라고 하는 그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뭐 보트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별의별 루트를 다 들어가기도 하고 뭐 콜롬비아 바로 아래에 있는 에콰도르 통해서 이제 에콰도르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루트도 있더라고요. 멕시코 북부에서 중부, 그러니까 북부 티후아나에서 중부 레온까지 이쪽에 멕시코가 경찰 건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경찰력이 많냐면은 미국이 이 그 마약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 멕시코 쪽에다가 경찰력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쪽에다가 건물을 상당히 촘촘하게 많이 이렇게 깔아놓고 올라온 사람들을 통제를 시키는 거죠. 난민들도 이제 통제를 시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 걸린 거죠. 왜냐면 저는 미국에서부터 쭉 석 달 동안 쭉 23개 주를 여행하고 쭉 내려왔으니까 이제 딱 걸린 거지. 그래서 멕시코라는 나라가 GDP 규모로 볼 때는 뭐 11, 22 우리나라는 계속 엎치락뒤치락하고 이제 지금은 아마 우리나라가 좀 뒤로 밀렸을 거예요. 왜냐면 환율이 엄청나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원화가 약세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멕시코 한 11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경찰력 기준 규모로 볼 때는 세계 7위입니다. 왜냐면 미국이 이쪽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력이 엄청나게 이제 집중 배치가 돼 있겠죠. 그리고 이제 멕시코를 여행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로드트립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경찰력은 까르텔보다 경찰이 더 싫어요. 왜냐면 경찰들은 까르텔과 연관이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 삥 뜯는 거 이게 상당히 좀 크거든요. 로드트립을 해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저처럼 이제 텍사스 미국 번호판을 탄 차들은 정말 계속 잡아요. 뭐냐 돈 내라. 싫다 모른다 왜 그러냐 이제 고표를 딱 들이대면서 왜 그래야 되는데라고 물어보면 이제 카메라들이 딱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힘든 여행 얘기도 하게 되는데 아무튼간에 새해 연초부터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올해는 예측 불허한 그런 변동성에 의해 해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올해는 정말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될 것 같고 일단 잘 버티면 이길 수 있어. 버티면 끝까지 홀드하고 가시면 놔두면 오른다가 작년이어서 올해도 이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IT 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익이 또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도 올해 제가 보기에는 한 50% 정도 매출 이익이 다 급증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반도체 업체들도 계속해서 지금 이익 예상치가 지금 상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천천히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중간중간에 변동성들은 돌발적인 것들 특히 이제 11월 달에 이제 중간 선거 있잖아요, 미국에. 그거 앞두고 이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트럼프가 뭘 할지 몰라요. 이 새해 벽두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작년 말만 하더라도 베네수엘라랑 관계가 계속 안 좋았으니까 전문가들은 모두가 다 그런 얘기했어요. 미국은 베네수엘라 치기 힘들다, 못 친다라고 했는데 다 틀렸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대통령 하나만 이제 뽑아버린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 같다. 물론 이 상황이 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작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뭐 이 전쟁이 터지자마자 유튜브 각이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막 올리더라고요. 막 레카차를 다들 몰던데 전 보면서 이거 뭐 사실은 이스라엘 가자 전쟁에 비해서도 사실은 영향력이 적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는 그래도 이제 좀 파워가 있고 나라의 깃틀이 있는 나라긴 하지만 그렇게 반미를 하기가 지금 쉽지 않고 특히 이제 지금 아르헨티나 정부는 완전 친미 국가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베네수엘라 문제로 끝나게 될 것 같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약간 베네수엘라가 약간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고유가 상황에서 베네수엘라가 뭐 다른 남미 국가들한테 석유를 막 지원해주면서 무상 지원은 아니지만 저가로 지원해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남미에서의 맹주의 역할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리더였죠. 70년대까지 하더라도 오일 쇼크 때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천덕꾸러기 상태가 된 거고 왜냐면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퍼지면서 범죄율이 좀 올라갔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콜롬비아의 그런 조용한 소도시에 갔는데 한 얘기가 원래 여기는 굉장히 조용한 곳이었는데 옆에 있는 그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뭔가 분위기가 조금 좀 이상해졌다. 왜냐면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먹고 살려면 이제 풀칠을 하려고 하면 뭔 짓을 못 해요. 착한 사람들 돌변할 수밖에 없어요. 배가 고프면. 그러다 보니까 범죄율이 조금 좀도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늘었다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번 그 베네수엘라를 때려서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서길 저는 바랍니다. 바라는데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이민자들도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다 가진 않겠지만, 왜냐면 자리를 잡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다 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난민들,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 정말 이거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볼 때는 다른 남미 국가들이 손에 코도 안 대고 코푼 격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희망사항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남미의 치안 상황은 아무도 모를 것 같고요. 원래 오늘은 제가 주식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뭐야 베네수엘라 전쟁 관련해서 지금 38분 동안 떠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정도 하고요. 좀 생각을 좀 정리해서 베네수엘라 얘기도 조금 하고,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할 수가 없네요. 내일 제가 떠나니까. 오늘 라이브,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저녁에 라이브 10시에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